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르웨이를 괴롭히고 있는 미제 사건, 이스다렌의 여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 11월 하이킹을 하던 두 딸과 아버지가 노르웨이 이스다렌 계곡의 외딴 곳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지만 가까이 가자 동물의 사체처럼 보였고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여성의 시신이었죠. 현재도 지역 주민들에게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은 워낙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험난한 지형이라 사실 조난당해 죽었다고 보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여성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상태였거든요. 계곡에서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해도 수많은 방법을 놔두고 제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두 딸은 산을 내려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경찰도 의아해했습니다. 산 한복판에 불에 타 죽은 시체가 있다고요. 경찰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살인이었죠. 증오, 복수와 관련된 살인이라고 하면 모든 게 설명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소규모 팀을 꾸려 시신을 회수하러 나갔습니다. 이 팀에는 칼 하버라는 법의학자도 함께였죠. 칼 하버는 시신을 찾으러 가는 길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비탈길을 걷고 때로는 오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서두르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했죠. 모든 것이 너무 가파르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하이킹 코스가 아니란 건 확신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시신에 가까워지자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죠. 시신에 도착하자 경찰들은 각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구는 어떤 이유로 몸에 불이 붙었는데 공황 상태에 빠져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누구는 수버딘가의 살인자가 아직도 숨어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발견된 증거들, 시신의 상태가 말 그대로 너무나도 이상했거든요. 여인 주변에서 발견된 것은 한다스의 페노바비탈 수면제와 도시락, 술병과 휘발유 냄새나는 플라스틱병 2개, 모노그램이 지워진 은색 숟가락, 그리고 불타버린 여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보석과 시계, 부러진 우산, 여행 가방도 발견되었고요. 이상했던 것은 이 물건들의 위치였습니다. 시신을 둘러싼 물체의 배치와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일종의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버가 했던 이 말처럼 실제로 시계나 보석은 착용되지 않은 채 옆에 고스란히 놓여있었죠. 만약 공황이나 사고였다면 물건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을 리가 없고, 단순 살인이었다면 굳이 보석들을 다 빼서 옆에 고스란히 놓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시신은 너무 심하게 화상을 입어 원래 모습을 못 알아볼 정도였고, 여권까지 불에 타버려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경찰은 부검을 진행하죠. 부검 결과 여성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몸 안에서는 녹지 않은 채 남아있는 수면제 50알과 목에는 타박상도 발견되었죠.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원 파악인데 지문까지 다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불에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손가락에 지문을 지워놓은 것이었죠. 사실 지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신원을 추적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여자의 옷은 불타지 않았음에도 상표와 라벨이 모두 지워져 있었고, 소지품들의 라벨과 상표는 물론 플라스틱병의 라벨조차도 뜯겨 있었습니다. 마치 사망자의 신원을 지우려는 듯 말이죠. 말 그대로 현장에서는 여성의 신원을 추측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범죄율이 낮은 평화로운 도시에 이런 일이 생기자 순식간에 사건은 네덜란드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언론의 조명까지 받게 되자 인원이 늘려 수사를 더 확대했죠. 3일 뒤 경찰들은 기차역 수화물 보관소에서 여행 가방 2개를 발견합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이 2개의 가방은 불에 타 죽은 여성의 것이었죠. 이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이 여행 가방은 사건을 더 미궁으로 빠뜨릴 뿐이었죠. 가방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옷과 여러 개의 가발, 선글라스, 독일과 노르웨이, 벨기에, 영국, 스위스의 화폐, 빗과 화장품, 티스푼, 습진크림, 그림엽서와 비닐봉지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건 가방 속의 물건들도 현장에서 발견한 물건들과 같이 여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라벨, 옷, 소지품이 제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의사와 환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 습진크림 처방전 스티커까지 벗겨져 있었습니다. 메모도 남겨져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메모였죠. 암호로 되어 있었거든요. 딱 하나, 선글라스에 남은 지문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이 무조건 여성의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지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래도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물건들에서 혹시나 단서가 발견될까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가지 단서를 발견하죠. 하나는 사진작가의 그림 엽서였고, 하나는 비닐봉지였습니다. 엽서에는 사진작가의 이름이, 비닐봉지는 기성품이 아니라 특정 가게에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한 팀의 경찰은 사진작가를 찾아 나섰고, 한 팀은 이 비닐봉지가 어느 가게의 것인지 찾아 나섰죠. 마침내 사진작가를 찾은 경찰들은
사람들은 여자를 기억하냐 물었고 작가는 노르웨이 로엔에 위치한 호텔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합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여성은 스스로 남아공 출신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비니봉지 팀도 신발 가게에 봉지인 것을 밝혀냈는데 가게 주인의 아들인 롤프도 여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롤프는 아주 잘 차려입고 검은 머리를 가진 멋진 여성이라 말하며 마늘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죠. 이를 토대로 주변을 조사하자 수많은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여성은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죠. 증언에 따르면 여성은 약 5개 국어를 구사했고 때로는 자신의 셀주우먼 때로는 수식가라고 말했으며 항상 가발을 쓰고 다녔죠.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여자가 머물렀던 호텔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밝혀낸 곳만 9곳이었죠. 이제 호텔의 방문객 기록만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필체도 같았죠. 하지만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성은 매번 호텔에서 다른 출신, 다른 이름을 썼고 심지어 다른 언어로 체크인을 했죠. 한편 다른 수사팀은 가방에서 나왔던 메모를 해독했는데 메모는 여성이 머물렀던 호텔과 시간이었습니다. 파리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의 여러 호텔에 체크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경찰은 인터폴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호텔을 방문하니 상당히 많은 수의 직원들이 여성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이게 다였죠. 직원들도 여성의 패션과 외모가 눈에 들어서 기억할 뿐 별다른 건 없었거든요. 여성은 8개의 여권을 사용했는데 8개 여권의 출신과 이름은 다 달랐으며 모두 가짜, 즉 위조 여권으로 결론났습니다. 경찰은 더 나올 것도 없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로 결론 지어버리죠. 딱 하나 한 목격자가 몽타주를 보고 이 여성이 두 남자와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있었지만 사실인지도 모르고 증거도 없었고요. 사람들은 당연히 경찰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진상을 밝혀달라 말하지도 않았죠.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을 발표했고 경찰들의 말대로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결국 죽은 여성은 지금도 이름 없이 이스다렌의 여인이라 불리고 있죠. 워낙 논란이 되고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온 사건이라 그런지 여전히 이 여인의 진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RK 언론인들과 노르웨이 경찰들이죠. 경찰도 결론만 지었다 뿐이지 미제 사건인 점은 알고 있으니까요. 보통 다른 사건들의 경우 여러 가지 설이 제시됩니다. 정신병이다, 스파이다, 범죄 조직이다 등등 많죠. 하지만 이스다렌의 여인 사건은 설이 하나입니다. 모든 증거가 이 여성이 스파이임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8개의 가명, 위조 여권과 가발을 비롯한 변장 도구들은 여성이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1970년대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한 서방 세계 국가였죠. 동구권 국가에서 서방 국가의 스파이를 파견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스파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독일돈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어에 능통했다는 점을 볼 때 동독에서 파견된 스파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DNA를 분석해본 결과 프랑스인의 확률이 높다고 나왔는데 당시 현지에서 스파이로 활동했던 인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점은 아니죠. 현재 NRK 언론은 여전히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고 있습니다. NRK가 만든 다큐멘터리도 있고 제보도 받고 있죠. NRK는 노르웨이에서 이 사건은 여전히 큰 수수께끼이고 사건의 종결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에 친척을 찾아 의문을 밝히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고요. 과연 이스다렌의 여인은 신원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밝혀진다면 내용을 토대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르웨이를 괴롭히고 있는 미제 사건, 이스다렌의 여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